만약 올해 당신이 65을 넘겼거나 집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다면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담긴 이야기는 텔레비전 드라마 속 허구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만년에 마주하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3살의 노인입니다. 그는 중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삶의 의지를 잃은 것도 아니며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느 해부터인가 그는 더 이상 명절의 고향 집으로 자식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을 뿐입니다. 다리가 아파서도 아니고 자식들이 모시러 오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스스로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노인이 왜 생의 마지막 몇 년을 홀로 보내기로 선택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어떤 떠들썩함은 기대할 가치가 없고 어떤 혈육의 정은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까요? 밥상머리에서의 소외감, 화장실에서의 예기치 못한 사고, 그리고 아들 방문 뒤로 들려온 한마디 말. 그것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를 철저히 각성시켰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나는 집이 그리우지 않은 게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잉여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을 뿐이다. 이것은 그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걷게 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선택한 한 노인이 겪은 내밀한 심정과 침묵으로 전하는 가장 무거운 진심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로 83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지의 명절을 보내고 온 가족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나누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복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 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데리러 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들 녀석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 오지 말아라. 나는 요양원에서 보내겠다 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다툰 것도 아니고 그 애들이 불효자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이 나이가 되면 몸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돌아갈 곳을 잃는다는 것을요. 설 연휴 며칠 전 요양원 안은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로비에는 반짝이는 조명 트리가 세워졌고 TV에서는 한복을 입은 연예인들이 나오는 설 특집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죠. 어떤 노인들은 자식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몇몇은 일찌감치 자식들의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베란다 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둥글레차를 두 손에 쥐고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시리기만 했습니다. 점심때 요양보호사가 제게 묻더군요. 김 어르신, 아드님은 몇 시쯤 오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는 개들이 바빠서. 나는 안 가기로 했어. 사실 며칠 전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덤덤하게 말해뒀었습니다. 올해는 너희끼리 편하게 보내라. 나도 여기서 지내는 게 좋다. 밥도 잘 나오고 친구들도 있어서 적적하지 않아. 수학이 넘어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안 오시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이 먹으니 움직이는 것도 일이다. 번거로워서 싫다. 그렇습니다. 번거로움. 사실 이건 하루 이틀 느낀 감정이 아닙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이 요양원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순번을 정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얼굴 비추고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을 사들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요. 그러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몇 달이 되더군요. 자식들을 원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 애들도 제 살길 바쁘고 치열한 세상이니까요. 가끔이라도 나를 떠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하지만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마음이 일렁이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과거의 설날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전골,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친척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세뱃돈을 받으려 뛰어다니는 손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작은 탁자 하나,
혼자 먹는 밥 한 그릇, 그리고 고요한 뿐입니다. 작년 섣달 그댐, 저는 큰아들 집에 다녀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생각했죠. 이런 식의 만남을 과연 가족의 정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합니다. 오히려 지금 요양원 독방에 앉아 있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비록 적막하지만 밥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기침을 한다고 분위기가 싸해질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는 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속도대로 숨쉬는 일, 집에 가지 않는 건 집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배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체면이라는 것을요. 솔직히 말해 오래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작년 설 연휴 때 겪었던 그 불편함이 잊히지 않아서입니다. 그날 아침 아들이 일찍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끼리 모여야죠. 라며 웃는 아들의 말에 저도 웃으며 따라 나섰지만 속마음은 이미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아들 집까지는 차로 30분 거리. 하지만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제 무릎은 쑤셔왔고 속도 울렁거렸습니다. 아들네는 7층 아파트에 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마치 남의 세상에 발을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방에서 분주했고 대학생 손자는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TV 소리는 어찌나 큰지 소파에 앉자마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집은 넓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일로 바빴고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덩그러니 앉아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생활 패턴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서 새벽 6시면 일어나 7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 하지만 아들네 식구들은 휴일이라며 오전 10시가 다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아침밥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고픔을 참으며 7시부터 11시가 다 될 때까지 맹물만 들이켰습니다. 아무도 제가 당뇨약을 먹었는지 식사는 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당뇨약은 식전에 먹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여 몰래 물 없이 삼켰습니다. 주방에 들어가서 뭐라도 찾아 먹고 싶었지만 양념통 위치도 최신식 전자레인지 작동법도 낯설어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부엌 같았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좀 좁아서 불편하시죠? 저기 소파 앞 테이블에 상 따로 봐드릴게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압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 쇳소리 섞인 기침을 자주 하니 식사 분위기를 깰까봐 그런 겁니다. 제 목구멍에서 나는 그르렁 소리 듣기 싫겠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저만 소파 앞 작은 찻상에 따로 앉아 죽과 나물 반찬을 먹었습니다. 저쪽 식탁에서는 웃음꽃이 피고 건배를 하고 갈비찜을 나누며 떠들썩했습니다. 손자가 닭다리 하나를 집어 제 그릇에 놓아주며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이 없으시니까 이거 드세요. 푹 삶아서 부드러워요. 고맙다. 하고 웃었지만 씁쓸했습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았다면 손자가 스스로 챙겼을까 싶더군요. 식사 후 그들은 어린 증손자를 데리고 세뱃돈을 주며 동영상을 찍고 깔깔거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TV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보고 싶지도 않은 예능 프로그램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보다 더 저를 외롭게 만들더군요. 뭐라 한마디 거들려고 입을 떼면 자, 우리 애기 춤추는 것 좀 보세요. 하며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답답해서 베란다로 나가려 했지만 그곳은 빨래 건조대와 아이 장난감으로 가득 차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소파에는 사람들로 꽉 차 있는데 제가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더군요. 문득 어릴 적 명절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오시면 우리 형제들을 부엌 구석으로 몰아넣고 밥을 먹게 하셨죠. 손님이 먼저다.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구석으로 물러나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저를 서재방에 재웠습니다. 간이 침대라 매트리스는 딱딱했고 잠자리가 바뀌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들어와 묻더군요. 아버지, 애들이 좀 시끄러운데 음악이라도 틀어드릴까요? 저는 됐다. 너희들 가서 자라. 내 귀가 어두워서 안 들린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은 그 웃음소리, 발소리가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얹힌 듯 답답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집에 온 설날이구나. 몸은 돌아왔지만 내 자리는 돌아오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떡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제 흰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강렬한 느낌이 들더군요. 여기는 내 곳이 아니다. 그들이 나를 배척해서가 아니라 이미 저는 이 집의 리듬과 공기에서 털려난 이방인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외로움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군중 속의 고독,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것, 친족들 사이에서 손님이 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해 설날의 점심, 사건이 터졌습니다. 물을 푹 익힌 고등어 조림이 맛있어서 저도 모르게 과식을 했습니다. 평소 장이 약한데 기름진 음식이 들어가니 탈이 난 겁니다. 저녁 무렵 배가 살살 아파오더니 급기야 괄약근 조절이 안 되더군요. 화장실까지 가려다 그만 복도에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바지를 적신 그 축축하고 뜨뜻한 느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자식 집에서 똥오줌을 지리다니. 새 살배기가 바지에 실내하면 귀엽다고 하지만 노인이 그러면 혐오스러운 법입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방으로 들어와 더럽혀진 속옷과 바지를 벗어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침대 밑 깊숙이 숨겼습니다. 냄새가 날까봐 전전긍긍하며 모두가 잠들면 몰래 빨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손놀림이 둔의 냄새는 금세 퍼졌습니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멈칫했습니다.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더니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아버님, 혹시 실수하셨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 담긴 당혹감과 혐오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웅얼거리듯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창문을 벌컥 열고는 주방에 있는 남편을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여보, 아버님 좀 봐드려요. 빨리.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얼굴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들의 손길은 허둥지둥했습니다. 며느리가 문 밖에서 손부채질을 하며 내뱉은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다음엔 기저귀라도 차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저귀. 그 두 글자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음을 알면서도 며느리의 그 말에 얼굴이 불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지막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번 들여다보고 나갔지만 저는 자는 척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결국 무엇이 남는가.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배설하는 것조차 내 맘대로 안 되어 혐오의 대상이 되는가. 자식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정정했던 아버지의 모습만 기억하고 싶겠지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초라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김영수야, 김영수야. 너 참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 사건 이후 집안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절은 사라졌고 손자도
제 곁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실수를 할까봐 다들 전전긍긍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명절에 오지 않으리라. 이건 오기가 아닙니다. 가족에게 짐으로 취급받는 순간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 다음 날인 이튿날 아침 햇살이 좋았습니다. 손자가 들어와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옷 갈아입으세요. 바람 좀 쐬러 나가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 성묘도 하고 옛날 시골집에도 가보자고 했습니다. 시골집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뒤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리운 고향, 아내의 묘소에 들렀습니다.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왔소. 아들과 손자가 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외로움이 덜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시골 고향집, 낡은 한옥 대문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서랍 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젊었을 때 학교 선생님 하실 때 사진이네요. 제가 이 옆에서 울고 있었는데 사진 속 젊은 저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갓난아기인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며 이 아이를 건사했는데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읍내의 오래된 국수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군요. 어이구, 김 선생님 아니십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저를 다시 존엄했던 시절로 데려가 주는 듯 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국물까지 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자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내일 경주 놀러 갈 건데 같이 가실래요? 마음이 흔들려 그래라고 하려던 찰나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아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 피곤해서 누웠는데 부엌에서 부부의 낮은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연세 드셔서 이틀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못했잖아. 삼시세끼 다 챙기느라 죽는 줄 알았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또 설사하실까봐 조마조마해. 그 냄새가 아직도 코에 맴도는 것 같아. 내일 요양원 모셔다 드리면 안 돼? 연휴도 끝나가는데. 요양원도 이제 문 열었을 거 아니야.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긍정임을 알았습니다. 그날의 나들이는 그저 마지막 의무 방어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제가 자신들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한다고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벽을 보고 돌아누웠습니다. 눈가에 흐르는 것이 한스러움인지 서글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양원에 모셔다 드려도 될까요? 더 계시고 싶으시면. 저는 아들의 말을 자르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 먹고 바로 가자. 나도 거기가 편하다. 아들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 짐을 직접 쌌습니다. 옷가지, 약통, 그리고 아내의 사진. 남의 손을 타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착하자 아들은 짐을 내려주고 손자는 할아버지, 다음에 또 모시러 올게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다음에는 그저 예의상하는 말이라는 걸 아니까요. 요양원 내 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고 아내의 사진을 협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왔어. 사진 속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니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익숙하고 조용한 내 공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이곳이 차라리 낫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요양원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도 등록하고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며 햇볕을 뺍니다. 예전에는 누가 찾아오나 싶어 현관 쪽을 기웃거렸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옆방 박영감이 자식 자랑을 해도
누가 면회를 와도 부러워하거나 마음 쓰지 않습니다. 박영감이 그러더군요. 집에 가고 싶은 건 아직 내가 그 집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그래. 하지만 가보면 알잖아. 밥 주고 빨래해주는 여기 직원이 며느리보다 낫다는 거. 비교하지 않으면 서럽지 않아. 맞는 말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83세의 노인으로서 더 이상 제 것이 아닌 가정을 쫓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서 저는 이제 배경일 뿐입니다. 주인공이 되려 하면 서로가 괴로워집니다. 얼마 전 손자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가보셔야죠 라고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갈 생각입니다. 축의금이나 넉넉히 보내주려고요. 내가 가서 짐이 되거나 분위기 망칠 일 있나요? 저는 창가에 앉아 붓을 들어 종이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늙어서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으리라. 그저 조용히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존엄을 지키다 가리라. 명절은 노인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억지로 연출하는 효도의 무대도 아닙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집에 모여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노년의 품격은 내가 소외되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물러나 주는 것,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견디며 내 존엄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내년 설에도 저는 집에 가지 않을 겁니다.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존엄하게 늙어가는 것이 눈치 보며 섞여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매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미래의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인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순 없어도 적어도 그들의 침묵 속에 담긴 진심을 외면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